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의 관계 및 이익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이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2016도 3,4,5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담이지만 사건 번호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판결의 사건 번호가 2016도 3,4,5위 여기서 도라는 것은 대법원의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사건 부호입니다. 1심인 경우에는 고약, 고단, 고합이 되고 2심인 경우에는 노가 사건 번호 부호가 됩니다. 고약이란 1심 형사 약식 명령 사건을, 고단이란 1심 형사 단독 사건, 판사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1심 형사 단독 사건을, 고합이란 1심 형사 합의 사건, 즉 재판장님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 있어가지고 3명이서 재판하는 그런 형사 합의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사건 부호는 이렇게 고, 노, 도 이렇게 나갑니다. 고, 노, 도 이렇게 1심, 2심, 3심을 의미합니다. 민사사건의 부호는 가, 나, 다가 되니까 대법원 민사사건의 경우는 여기가 다가 되겠죠. 행정사건의 부호는 구, 누, 두가 되니까 대법원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여기가 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되시죠? 2016도 3,4,5이라는 사건 번호는 2016년도에, 여기 2016이란 말이 2016년도라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2016년도에 대법원에 3,452번째로 접수된, 이게 이 접수 번호입니다. 이 3,4,5가 3,452번째로 접수된 형사사건, 이 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번호를 딱 알면은 몇 년도에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 몇 번째로 접수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도가 아니고 다다. 그럼 2016다 3,4,5,2이라는 사건 번호다. 이건 뭐냐? 2016년도에 3,452번째로 접수된 민사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2016두 3,4,5,2라는 사건 번호는 2016년도에 대법원에 3,452번째로 접수된 행정사건, 행정사건이란 의미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오늘 소개하는 판례인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이게 앞에 게 이게 선고 일자죠.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4,5,2 판결은 2016년도에 대법원에 3,452번째로 접수된 형사사건 도인데, 대법원 판결 선고 일자가 2021년 11월 25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5년간이나 2016년도에 접수됐는데 2021년도에 판결을 한 거니까 무려 5년간이나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대법원이 5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고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예상 지문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A 새마을 금고의 전무인데, 새마을 금고 감독 기준 시행세 측에서 정한 새마을 금고 여유자금 운용 한도를 초과하여 2008년 4월 3일경 판매 수수료를 주고 B증권회사로부터 원금 비보장형,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 ELS란 주가 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대상이 되는 특정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큰 이익을 보지만 일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책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새마을금고의 전무인 갑은 이러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위반하여 B증권회사에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주고 손실이 날 위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 아까 ELS 주가연계증권이 그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검사는 갑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새마을금고의 자금으로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여 그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B증권회사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이익을 주었으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을 기소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검사와 항소심의 판단이 옳을까요? 먼저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 그 횡령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저 위에 게 단순 배임죄고 밑에 게 그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그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업무를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한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즉 배임 행위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타인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한 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인 본인은 사무처리자에게 사무를 믿고 맡긴 사람입니다. 타인과 사무처리자의 관계를 신인관계라고 하는데, 신임은 믿을 신과 맡길 임의 합성어이니까 신인관계라 믿고 맡기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럼 뭐를 믿고 맡겼느냐? 이렇게 타인인 본인이 사무처리자에게 믿고 맡기는 그 재산상 사무의 대표적인 것이 재산관리 대행사무입니다. 재산관리 대행사무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갑은 A새마을금고의 전무라는 업무에 기하여 A새마을금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 자금의 관리를 A새마을금고를 위하여 대행하고 있으니 갑은 그 재산관리 대행사무를 맡은 게 맞고, 갑은 업무상 타인인 A새마을금고의 재산상 사무, 특히 그 중에서도 재산관리 대행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갑은 A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위반하여 B증권회사에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주고 손실이 날 위험이 있는 파생 금융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 A새마을금고라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 갑의 이러한 행위는 A 새마을 금고의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그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임무 위배 행위에 바로 해당하죠.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이제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이런 배임행위를 해서 그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산적 실해, 실제 손해,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즉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즉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그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게 대법원 1985년 10월 8일 선고 8사도 1378 판결이고 이런 판결은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사실관계에서 보면 갑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A 새마을 금고가 매입하게 된 파생금융상품은 손실이 날 위험이 있었으니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즉 A 새마을 금고 그 자산의 가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인인 A 새마을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이 됩니다. 자, 요까지는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갑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는지입니다. 즉 이제 이익 취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업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게 조문에 나오잖아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 취득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 4, 5위 판결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A 새마을 금고의 전무인 갑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갑이 A 새마을 금고 명의로 B 증권회사로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을 매입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면서 B 증권회사에게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항소심은 이를 두고 갑이 제3자인 B 증권회사로 하여금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니 갑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사와 항소심의 판단이 맞을까요?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9구도 333 판결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로 위 법인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승려갑은 전국 불교 신도들로부터 받은 불교방송 프로그램 후원금 약 2억 원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신도인 A가 은행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A로부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낮은 이율로 2억 원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승려갑은 본인인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도 A가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 즉 그 재단법인 불교방송에게는 대출금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위험이라는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려갑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제3자인 신도 A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2억 원의 차용과 본인인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재산상 손해 2억 원의 위험한 대출은 동전의 양면과 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가 차용한 거는 그 본인인 불교방송이 대출해준 이런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차용과 대출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그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어야만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이런 관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452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보면 이렇게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문을 보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등하게 대응해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한 갑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본인인 A 새마을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즉 그 재산이 위험해졌고 이 말이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인 B 회사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을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갑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본인인 A 새마을금고에 발생한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 이거는 이제 원금이 보장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와 B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 이건 그냥 B 회사가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응 관계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사례에서 본 것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사례에 있어서는 그 A가 차용을 하는 이익을 얻었고 본인인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위험한 대출을 해주는 손해를 입었다. 차용과 대출이라는 이런 대응하는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응 관계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사례에 있어서는 그
A 새마을금고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이게 원금이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 금융상품에. 이런 위험인 거고, B 증권회사가 입은 취득한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서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두 번째 쟁점으로 보면, 그리고 과연 B증권회사가 이익 자체를 취득하였는지도 아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서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452 판결에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또 이 판례뿐만 아니라 다른 판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즉,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총체적으로 보아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 상태에 이익이 생기는 경우, 즉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에 있어서 제3자인 B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가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인 B증권회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로서 갑이 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금융상품 우리가 이제 당신한테 팔 수 있도록 다 알아봐놨다. 이런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공한 용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거나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 너무 심하게 매매하는 거죠. 과당매매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위 수수료가 갑의 임무이비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B증권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자기 일 해주고 받을 돈 받은 거기 때문에 무슨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즉 일을 안 해주고 받았으면 재산의 증가가 오니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해주고 그 일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거니 이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원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452 판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A 새마을금고의 전무인 갑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업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A 새마을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왜? 위험의 가능성, 실해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B증권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A 새마을금고가 입은 손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B증권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로서 갑이 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어서 B증권회사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갑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뒷부분이 잘못됐죠.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3452 판결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에 2016년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5년이나 지나 2021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아마도 새마을금고라는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갑에 대해 이런 배임 행위를 했는데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게 되면 이런 업무 배임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마치 뭐 해라 그렇게 라고 하는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마치 이런 짓을 많이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 대법원이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이 무죄라는 판단은 했지만 대법원이 5년이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계 및 재산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